올해 보건복지부는 든든한 일상과 행복한 삶 보장을 목표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2019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주요 정책들과 새로운 지원 정책들 중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업무 계획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업무 계획을 마련하면서 국민들 의견을 좀 수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주셨는데 특히 의료비 부담을 좀 완화해달라, 또 소득 양극화를 해소해달라, 돌봄 문제를 해결해달라, 또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을 좀 보장해달라 이런 의견이 주로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이제 장관님도 아까 멘트 있으셨지만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좀 삶을 안정되게 누리는 것을 돕도록 하는 거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득과 관련해서는 생계비나 의료비, 일자리 걱정을 좀 덜어드리자.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와 같이 미래의 어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을 통해서 돌봄 수요를 좀 충족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건강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예방과 건강 투자로 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이런 데 좀 중점을 두고 업무 계획을 짰습니다. 네, 자 그럼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소득 분배라던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많은 네.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네. 아무래도 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책이 있나요? 예, 그 소득 분배 양극화 문제는 사실 굉장히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네. 30년간 계속 우리 사회가 좀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뭐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첫째는 가구나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겠고, 두 번째는 노동 시장이라든지 독과점이라든지 이런 경제 구조의 문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원인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긴 호흡을 가지고 구조 계획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지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복지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이것은 대응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발등의 불도 또 꺼야 되기 때문에 대증요법으로서 저희가 지난해 7월에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금년에는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 보장 의무 부양 의무자 기준을 더 좀 속도감 있게 폐지를 해서 좀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는 추가로 10만 개를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51만 개였는데 61만 개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또 긴급복지제도 이것도 좀 더 쉽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는 기준 등을 좀 완화하는 이런 조치들을 금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거 말고도 자활이라든지 또 청년의 희망 키움 통장이라든지 이런 대책들도 추가돼 있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좀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앞선 코너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활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어떤 제도인가요? 예, 자활이라는 건 원래 이제 그 일할 능력이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일을 좀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일을 하면 거기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생계급여에서 그냥 다 공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받는 돈이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좀 개선하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계급여에 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자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생계급여 소득에 산정을 할 때 30%를 공제를 해줍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 30%를 더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네. 제도가 개선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활 장려금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활 단가도 저희가 좀 많이 인상하도록 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에 144만 원 정도, 예를 들면 자활급여와 생계급여 다 합해서 144만 원을 받으시는 가구가 있었다면 네. 올해는 186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기존과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매년 단계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17년 8월부터 계획대로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선택진료비를 폐지를 했고 또 상하복부 초음파, 또 뇌나 뇌혈관의 MRI, 그리고 2, 3인실 그 상급 종합병원의 보험 적용 등을 이미 이제 시행을 했고요. 또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 상한액도 낮춰드렸고, 또 재난적 의료비 당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네. MRI 같은 경우는 안면, 복부, 흉부 등에 이제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같은 경우는 전립선이나 자궁 등에 대해서도 그 적용이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뭐 응급실의 그 응급 검사 또는 중환자실의 처치 시술 이런 부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뭐 상급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급에도 그리고 한방병원에도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계속 확대를 해서 5만 병상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한방춘하요법, 또 희귀난치 질환자들 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질병의 적용 범위도 100개로 더 추가로 하는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네, 주변에도 일명 문재인 케어로 벌써부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책들 제대로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보건복지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도 모색을 했는데요. 어떤 일자리들이 있고 또 기대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만드는 일자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그룹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가 사회 서비스입니다. 주로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인력들이 되겠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보건의료, 건강이나 의료 서비스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보건산업이죠. 바이오 헬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 3개의 그룹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선 금년도에 저희가 보육시설에 보조나 대체교사를 한 5만 명 정도 추가로 이렇게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장애인 활동 보조도 대폭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활동 보조를 지원하시는 쪽에서도 한 2만 6천 명 정도 이렇게 추가 인력이 확대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정부 차원으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34만 명을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미 세워서 착실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 밖에도 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제 확대가 높아지고, 아까 앞섰던 건강보험의 급여가 확대되면 이제 서비스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또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이쪽에도 한 5만 5천 명 정도 금년에 이렇게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간호간병 아까 통합 서비스 같은 데에도 인력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방문 건강 관리 이런 이제 대책들이 시행이 되면 관련되는 일자리들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우리 신약이라든지 의료기기 개발 등 보건 산업 분야에서 한 4만 2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한 41만 명 이상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되는데요. 아동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지원 같이 투자 대책이 있다고요? 네, 그 이미 작년 9월에 이제 아동 수당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 아동 수당이 도입될 때는 이제 소득과 재산의 하위 90%까지만 주도록 이렇게 개선이 됐는데, 작년 말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런 소득 재산 관련 없이 아동이 있는 가구는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모두 다 월 10만 원의 이제 그 수당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좀 행정적 준비 때문에 실제로는 4월부터 지급을 해드리고 1월부터 3월분은 소급해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복지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소득 재산과 관련 없이 보편적인 수당으로서 아동 수당이 처음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보편적인 수당, 특히 가족과 관련되는 수당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확대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에 대해서는 뭐 아동수당뿐만이 아니라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되는 비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50만 원 정도까지 이제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요거를 10만 원 더 올려서 6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또 용처도 기존에는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사항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만 1세 아동 의료비에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범위도 넓혀서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 1세 미만 아동은 외래의 경우에 진료비를 현재 지급하는 거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뭐 5%에서 20% 수준 이렇게 절반으로 낮추고요. 네. 또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뭐 아동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이렇게 대책들을 좀 많이 강구를 했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아동 보호 그러니까 요보 아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설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제 네. 이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이제 시설에서 벗어나서 성인으로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자립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해서 월 한 30만 원 정도의 자립수당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아이들이 이제 시설에서 나와서 스스로 설 때까지 수당도 지급을 해주지만 이와 동시에 멘토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보호 종료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강화하게 되고요. 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쭉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이외에도 추가적인 좀 대책들을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해서 앞으로 5월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5월 달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 이것들을 만들어서 좀 발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있는데 또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아동들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떤 시설들이 마련될지 궁금증이 모아지는데요. 소개해 네.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제 대통령 공약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목표는 원래는 2022년까지 40%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했는데 네. 이걸 좀 당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당겨가지고 2021년까지 4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고요. 이걸 위해서 지금 매년 550개소 이상 이렇게 확충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밖에도 이제 학교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이럴 때에. 그래서 방과 후에 돌봄이 지금 잘 못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공백을 좀 메꾸기 위해서 다 함께 돌봄센터 이런 것들을 둬가지고 지역에서 아이들을 방과 학교 끝나고 이후에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춰서 2022년까지 요거는 전국에 한 1,800개소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충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 노인 관련 대책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후에 생계 문제라던가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은데요. 이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나요? 예, 노인들을 위한 대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초연금입니다. 지금 현재 25만 원 이렇게 받고 계신데 지금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소득 분배 문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조금 계획을 당겨서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는 금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이제 조기 인상하는 조치들을 이제 취하게 됐고요. 또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이제 중복 지급이라는 걸 제한을 하게 되는데 그 지급률을 30%였던 걸 40%로 인상을 해서 유족연금의 금액도 조금 더 인상돼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국회에 이제 이미 저희가 이제 계획을 제출했지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각종 연금들 공적 연금들을 좀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적절하게 노후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추자 하는 발전 방안도 지금 마련을 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이제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또 활력 있는 노후를 하면서도 또 생계에 도움되는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만 개를 추가로 더 늘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자리 질도 좀 높이자. 네. 일자리 질이라 하면 결국은 이제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너무 적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배려하는 것인데요. 그런 조치들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라는 것을 새로 만들고 대체로 금년 중에 한 2만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실 텐데 월 65만 원 정도까지 소득을 올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이제 고령화가 되면 특히 많은 걱정들이 있는 것이 이제 치매인데요. 네. 치매는 이제 저희가 치매 국가 안심 국가 책임제라고 해서 치매 안심센터를 이제 확충하는 사업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제 목표대로 전국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정식으로 다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 주로 보건소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보건소와 별도로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시면은 예방 상담 또 사례 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신 노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매우 높은 만족도를 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가보시지 않은 분들은 직접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밖에도 독거노인의 그 안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는 재가 돌봄 서비스. 네. 그러니까 이제 주 1회 이렇게 독거노인 방문해가지고 좀 가사도 도와드리고 잘 계신지 안부도 확인하는 이런 재가 돌봄 서비스도 대상자를 이제 대폭 늘리는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네. 요거는 이제 보건의료 쪽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댁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건강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도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노인 4명 중에 1명은 이러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복지 관련 계획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 모든 기반이 국민의 건강한 삶이 기반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보건복지, 그러니까 보건 분야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지금 이제 주로 복지 분야를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건 분야에도 또 많은 대책들이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보건 분야는 예방 중심, 그다음에 사전 관리 중심 이런 중심으로 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지금 보건소에 찾아가시면은 건강 증진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건소라는 게 시군구 단위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건강센터라는 것을 이제 확충을 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확충이 되면 그 센터에 가시면은 금연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각종 건강 증진과 관련되는 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이외에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자살률도 높고 또 정신건강 이런 부분에 많은 또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신건강 부분에 있어서도 조기에 좀 발견을 하고 실제로 좀 관리를 해 나가고 이분들이 적절하게 진료를 받으시고 또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